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9만 881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은 코로나19에 감염돼 자연 면역을 얻은 건데 정부는 1, 2주 안에 유행이 전환점을 돌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모두 재작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국회에서 보유세 부담 완화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국장을 지명하고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견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은 한국은행 총재 인사와 관련해 협의하거나 추천한 적이 없다고 해 양측이 인사권을 놓고 또다시 정면 충돌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국방부 청사 출퇴근 예상 경로에 대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오늘 처음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청와대와의 예비비 의결 논의가 중단된 것과는 별개로 청와대 경호처와 경찰 간 새 대통령실에 대한 점검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오는 5월 10일 국회의사당 앞 마당에서 열립니다. 취임식 총감독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연출을 맡았던 공연기획 전문가 이도훈 당선인 비서실 특보가 맡았습니다. 서울의 한 빌라에서 70대 독거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노인은 구청의 모니터링 대상자였는데 한 달에 한 번만 모니터링이 이루어져 감시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누적 확진자가 결국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 그러니까 전 국민의 20%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죠. 1명에서 100만 명까지는 2년 이상이 걸렸는데 이 1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 되는 건 고작 44일밖에는 안 걸렸습니다. 한 달 반 만에 900만 명이 감염된 거죠. 인구 1,000만 명 이상 국가만 놓고 보면 인구 100만 명 대비 사망자 수에서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43.92명으로 세계 1위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탓이라고는 하지만 정부가 그토록 자랑했던 K방역은 결국 빛이 바랜 셈이 된 겁니다. 다행인 건 치명률이 0.13%로 낮다는 겁니다. 위중증으로 가지 않고 완치되는 사람들은 자연 면역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유행이 끝나는 엔데믹도 바라볼 수 있겠죠. 미국과 영국 등에서 인구의 20% 이상이 자연 면역을 가지면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를 보였다고 하니까 우리도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단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관건이 되겠지만요. 정점이 예상보다 지연되면 1, 2주 정도는 더 확진자가 늘고 사망자도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두 번째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도 이번 주 토요일부터 공급될 예정입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규 확진자가 주말 효과가 사라지면서 지난주와 비슷한 50만 명대에 육박했습니다. 62만 명을 기록한 지난 17일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국민 5명 중 1명이 코로나19 감염력을 갖게 된 가운데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의 점유율이 우리나라에서도 4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A2는 오미크론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30% 높은 만큼 정점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1, 2주간의 코로나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온 대로 이 시간을 잘 견뎌낸다면 유행의 감소세를 하루라도 더 앞당기고 정점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중증화율과 치명률 등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며 거리두기 폐지 등 방역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점을 지나서 그 이후까지도 이게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다 그러면 이번 오미크론 유행이 지난 다음에는 좀 더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전환될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점 지연에 따른 의료 체계 과부하를 막기 위해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도 신속 항원에서 양성이 나오면 집중 관리군이 아닌 일반 관리군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집중 관리군으로 되면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중증 증가에 따라 먹는 치료제도 다음 달 초에는 재고가 바닥날 것으로 우려되면서 미국 머크사의 라게브리오가 성인을 대상으로 두 번째 긴급 사용 승인을 얻었습니다. 치료 효과가 30%에 그치지만 고혈압 등 기저질환자에도 복약이 가능해 우선 2만 명분을 들여와 오는 26일부터 현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공공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당연히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보유세도 늘겠죠. 그래서 정부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시키기로 했는데 다주택자는 예외입니다.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이번에도 보유세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22% 올랐습니다. 지난해 19%에 이어 올해도 두 자릿수 상승률로 인천의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29% 넘게 뛰며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경기도 23%, 서울도 14%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세부담 급증에 따른 반발을 우려해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 산정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유세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되는 것으로 작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높을 경우에는 더 낮은 올해 공시가격을 쓰게 됩니다. 또 저소득 60세 이상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에 대한 발의라든가 전산 시스템의 개편 등의 후속 조치를 정부는 신속히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급등한 올해 공시가격이 그대로 적용돼 보유세가 많게는 30% 이상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을 들은 뒤 다음 달 29일 공시가격을 확정 발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정부가 올해 보유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 준대지만 사실 작년 공시가격 자체가 높았으니만큼 세금 부담은 여전합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눈치를 봐야 하는 여야 모두에서 세금을 보유세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실제 법 처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박기영 기자입니다. 주택 보유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약속은 여야 모두에서 제기됐습니다. 특히 두 자릿수 상승률 직전인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를 낮추겠다는 것이 공통된 기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빚내서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그거를 일률적으로 세금 내는 거는 좀 합리적으로 바꿔야 된다. 네, 이런 말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주택자는 2020년 기준으로 보유세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가 발표한 1주택자 보유세 동결 조치를 하려면 5월까지 국회에서 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 이 과정에서 여야가 보유세 부담 경감을 위한 합의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보유세 제도 개편 방안을 인수위원회, 국회와 소통하며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수위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당선인 공약의 여러 가지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요. 법률 개정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회하고도 앞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정부의 보유세 동결안 발표가 주택 보유세 논의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뉴스 분석 M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장명원 기자와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장 기자, 네. 일단 1주택자부터 한번 살펴보죠. 정부 말에 따르면 보유세가 그러니까 작년이랑 비슷하게 나온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3억 4천만 원에서 이번에 약 14%가량 늘어 26억 6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네.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1,792만 원의 보유세를 부담했는데 정부 발표대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계산해 보니 올해는 1,883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만약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했다면 2,500만 원가량을 냈어야 했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동결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런데 비교해봤을 때 한 100만 원 정도 더 오르는 거 아니에요? 네,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했는데 동결이 아니라 왜 조금 올랐냐 네네. 의문이 드실 텐데요. 종부세를 산출할 때 쓰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5%포인트 올해 상승했습니다. 또 지난해 종부세가 크게 올라 세부담 상한에 걸려 더 올리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 부분까지 반영돼 늘어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 여부는 공시지가만으로 우리가 잡지만 세액은 계산이 달라지니까 더 오를 수 있는 거다 네, 이거네요. 여하간 고가라도 1주택 소유자는 그래도 지난해 수준의 보유세를 낸다는 건데 그러면 다주택자는 어떻게 됩니까? 다주택자는 말 그대로 보유세 폭탄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네. 크게 오른 올해 공시지가로 세금이 계산되는 데다 앞에서 설명드렸듯 종부세 계산할 때 쓰이는 공정시작가액 비율도 5%포인트 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서울 반포동 B아파트와 광진구 C아파트를 보유한 이 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보유세가 8천만 원대였는데 올해는 1억 원을 넘었습니다. 약 30%가량 늘어나는데요. 1주택자가 위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소유했을 때 내야 되는 보유세를 합치면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세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은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국가가 국민을 약탈하는 거죠, 지금. 가진 자가 그 죄라는 이 프레임을 씌워서 국가가 너무 많은 그 세금을 매기고 있어서 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해 상속을 받았는데 팔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놔도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다주택자가 된 경우는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눠서 보면요. 재산세는 상속받은 후에 5년 동안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네. 종부세는 올해 2월부터 상속받은 집에 대해서 수도권은 2년, 그 외 지역은 3년 동안 주택수에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더라도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 표준은 모두 합산 적용됩니다. 잠깐만요. 과세 표준은 합산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은 2주택으로 모두 적용하고 세율만 1주택자로 적용한다는 얘기인데요. 1주택자 세율을 적용하면서 종부세가 덜 나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1억짜리가 있고 5천만 원짜리가 있으면 합해서 1억 5천만 원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다. 네, 다만 그 세율은 적게 적용한다. 아,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보유세 부담이 높으니까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까요? 네, 보유세 기산 시점이 6월 1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처분할 가능성 따지고 보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다주택자의 중과되는 양도소득세율이 너무 높다 보니 쉽게 팔기 어려운 거죠. 전문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양도소득세가 82.5%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없다. 네,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를 기다렸다가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또 보유세 부담에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거나 세를 더 높여서 임차인에게 조세를 전가하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정부안이 나온 거고요. 여야 모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재작년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 부담이 조금 더 낮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물론 정책 목표라는 게 있기는 하죠. 그런데 세금을 누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매기고 누구는 올해 가격 적용하고 그래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따라 이 과세 기준이 달라지면서 조세 원칙이 무너진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엔 올해 높여놓은 공시지가가 그대로 적용되냐 하는 의문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 보완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단 불만은 피해가자는 식의 땜질식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국민 달래기용으로 급하게 내놓은 아닐 수도 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명훈 경제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전에 의견을 물어봤다. 들은 바 없다. 오늘 하루 종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IMF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한 걸 두고 말이 많죠. 우선 이번 인사를 발표하기 전에 윤석열 당선인 측 의견도 들었다는 청와대 측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점심시간인 낮 12시 10분쯤 급작스럽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을 지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이창용 국장이 국내외 경제, 금융, 통화 분야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신망이 두텁다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선은 한은 총재 직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선인 측 의견을 들어 발표하게 됐다고 청와대는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선인 측도 이 국장에게 의사를 확인했다고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설명과 달리 인사 발표 전 청와대의 사전 통보에 윤 당선인 측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25분간 통화했는데 합의한 적 없다, 사람이 바뀌었다, 패키지로 해야 한다고 했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한은 총재 인선으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가운데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첫 회동은 언제든지 아무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한국은행 총재 임명 발표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가 없다며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양 측은 감사위원 임명권을 두고도 대립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죠. 새 정부에서 현 정권이 임명한 사람들을 감시하는 일을 맡을 것이니만큼 사실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일 겁니다. 윤 당선인 측에선 이렇게 한국은행 총재를 양보하는 척하면서 감사위원을 자기네 사람으로 채우려는 게 아니냐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원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임명 발표 직후 곧바로 입장을 내고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철희 정무수석과의 대화에서 이창용 씨 어때요라는 질문에 좋은 분이죠라고 답한 게 다라며 정식 추천 과정을 밟은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이철희 수석하고 얘기한 걸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끝이에요. 근데 그것이 협의고 추천입니까? 그동안 양측은 한국은행 총재와 선관위원, 감사위원 등의 인사 문제를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 측이 감사위원 한 명을 반드시 임명하겠다는 데 대해 알박기라며 반발해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청와대 발표의 의도는 감사위원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라며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졌다는 입장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전망도 더욱더 어두워지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협의했다는 청와대와 협의 안 했다는 당선인 측. 왜 엇갈리는 걸까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갈수록 보이는 신구 권력 간 갈등 문제, 정치부 우정환 기자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한은 총재 후보 지명 협의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 협의라는 단어에서 갈리는데 적어도 대화는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양측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며칠 전 이창용 후보 지명 가능성이 보도가 됐는데 그 직후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이 이제 관련 대화를 나눈 겁니다. 그 이 수석이 이창용 후보는 어떤 분이냐라고 묻자 장 실장이 좋은 분이다 라고 답한 게 전부인데 이게 어떻게 협의냐라는 게 장제원 실장 쪽 설명이고요. 반면 이 후보와 다른 후보 중 이 후보라고 장 실장이 딱 찍었고 또 당선인 측에서도 이 후보에게 의사를 타진해봤다는 사실도 들었다며 이건 협의가 맞다는 게 이 청와대 쪽 얘기입니다. 그러면 협의를 했다 안 했다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먼저 청와대 측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화해 제스처를 내민 건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당황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중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그 한은 총재 그리고 중앙선관위원, 감사위원 2자리 이렇게 4개가 남아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이견이 없는 인선을 먼저 해서 화해 물꼬를 터보려고 했다는 건데요. 반면 윤 당선인 측은 이게 화해의 뜻이 담긴 선의가 아닌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의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선의가 돼야 되잖아요. 저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선의예요. 그 청와대가 우린 협의해 줬는데 너희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여기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당선인 측에서도 그 한은 총재 이분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나 이런 게 있다고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원인은 이게 아닐 거란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이창용 후보 자체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사실 거부할 만한 인물이 아닌 만큼 그 갈등의 핵심이 다른 데에 있다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감사위원 인선이 핵심이라는 건데요.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이 감사 의결을 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6명 이렇게 총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현재 이 중 2명이 공석인데 청와대는 2명 중 1명을 문 대통령이, 나머지 1명은 윤 당선인이 나눠서 추천하되 문 대통령 목도 윤 당선인과 협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이 추천하겠다는 목 인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요구하고 있는 게 이 양측 갈등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청와대 목 감사위원에 대한 비토권까지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감사위원회 인적 구성 때문입니다. 그 구성을 보면은 현재 남아 있는 감사위원 5명 중 3명이 친여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만약 이 중 공석으로 있는 1명을 문 대통령이 추가로 임명할 경우 의결 정족수가 되는 4명이 친여 성향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게 바로 윤 당선인 측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 정부가 출범해도 감사원이 현 정부의 문제점을 감사할 수 없게 하려고 한다는 시도라는 겁니다. 이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감사위원 임명권 행사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 반대하는 것은 감사위원 임명권을 위한 볼모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 임기 중 생긴 인사 공백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한 원칙이고 비토권 요구를 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했지 언제 우리 사람 심겠다고 한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감사위원 그 인선 문제가 해결되면은 당선인하고 대통령하고 회동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은 크지가 않습니다. 이 양측 갈등의 문제가 크게 3가지인데 앞서 말씀드린 인선 외에도 또 이전 문제, 사면 문제까지 같이 걸려있는 상황이기 사면, 때문이거든요. 이 감사위원 인선 문제가 합의되면 겨우 인선 1가지가 이제 해결되는 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윤 당선인 측은 집무실 이전이 감사위원 인선과 연동됐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 측은 또 청와대 이전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곧바로 연동해서 해결될 거라고는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사면 문제 역시 이거는 이미 합의가 됐다는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사실 사면 문제야말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직접 만나야 겨우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지금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얽히고 설킨 게 너무 많네요.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우종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은 추진이 좀 지지부진해졌지만 결국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 대통령 출퇴근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오늘 첫 현장 점검에 나섰고 청와대에서 예비비 의결 논의가 중단된 것과는 별개로 청와대 경호처와 경찰관 새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점검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쓸 윤석열 당선인의 출퇴근 동선에 대해 오늘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첫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최 청장은 간부들과 함께 윤 당선인이 쓰게 될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국방부 청사까지의 여러 동선을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유관기관인 청와대 경호처, 경찰 실무진, 국방부 등은 이번 주 합동회의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논의 결과 한남동 공관에서 이태원을 거쳐 삼각지로 가다 마지막에 국방부 정문으로 들어오는 동선이 가장 유력해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국방부 정문을 이용할 경우 최단 거리라는 장점과 함께 국민과의 소통 취지에도 맞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윤한홍 청와대 이전 TF 팀장은 삼각지 쪽 국방부 정문이 아닌 다른 문을 사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이태원을 통해서 삼각지로 가는 어떤 그 길을 생각하면 삼각지 주변에 교통 체증이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데 그 길이 아니고도 한 3가지 정도 추가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민들에게 피해를 덜 주겠다는 취지인데 다만 그 경우 대통령이 일부 남아있는 미군 기지를 지나야 하는 단점 때문에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알려집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5월 11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은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립니다. 취임식 총감독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과 평창올림픽 개폐막식을 기획했던 이도훈 당선인 후보가 맡았습니다. 신재호 기자입니다. 박주선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은 서울광장, 국립중앙박물관 등 취임식 장소 후보군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 국회의사당 앞마당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수용 능력, 용이한 접근성, 우천 대응 등의 현실성과 1987년 이후 대통령들이 모두 국회에서 취임식을 열었던 관례를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도이고
전통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민의 전당이 국회 앞마당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임식엔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도 참석합니다. 총감독은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을 연출한 공연기획 전문가 이도훈 당선인 특보가 맡습니다. 이 특보는 평창올림픽 개회식에서 1218개의 드론으로 오륜을 연출하고 증강현실 기술로 청상열차 분야 지도를 구현해 호평받은 바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연출을 비롯해 크고 굵직한 규모의 국내외 행사들을 기획하고 연출하면서 이 분야의 탁월한 존재감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대규모 인원 밀집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 우려에 대해선 법에 따라 취임식은 방역수칙 예외로 인정되지만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민생을 살피기 위한 전국 순회 일정에 나섭니다. 이전 당선인들은 하지 않았던 이례적인 일인데 사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은 반대 여론이 더 높죠. 때문에 이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선거 기간에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잘 실천하겠다며 지역 민생을 살피는 순회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역 발전의 의지를 국정과제에 빠짐없이 담겠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현장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는 게 당선인 측 설명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일정을 두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한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용산 이전 반대 의견이 50%를 넘기고 있는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이 뒷전으로 밀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민심을 살피는 일정에 박차를 가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첫 행선지로 호남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민생 일정은 다음 주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오후에 응우엔 수원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며 양국의 관계 발전을 논의하는 등 외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일부를 폐지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원칙에 입각해서 남북 교류와 비핵화 협상 등 대북 정책을 세우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원칙에 입각해라는 말이 눈에 띄죠. 임성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향하는 작은 정부와 맞물려 야권 등 일각에선 통일부의 존치 문제까지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통일부 폐지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신 교류 협력과 인도주의 지원 기능을 되찾는 등 고유 업무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주도를 하고 통일부는 거기에 시행을 하는 그런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문제의식을 인수위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윤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기후변화 공동대응, 산림농업수자원 협력 등이 논의됐습니다.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선 강경정책은 아니며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는 구걸하거나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뒷받침되어야 우리가 바라는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을. 이 밖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 국군 포로와 납북자, 억류자 송환 방안, 북한인권재단의 조기 출범 등에 대한 세부 이행 계획도 점검됐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인수위가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재로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금융권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9월까지 또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코로나 비상 대응특위 민생경제분과 회의를 주재하고 더 이상 자화자찬 보여주기식 코로나 대책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 회의를 하는 민생경제분과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회의엔 금융위원회 등 관련 당국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6개월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9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영업 상황이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번 연장 조치는 안철수 위원장이 전날 금융위에 금융권과 만기 연장 협의를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지난 1월 말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 대출 잔액은 133조 4천억 원으로 대상자가 55만 4천 명에 달해 이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노태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로 이제 오는 6월 지방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경기지사 선거가 거의 대선급으로 지금 커지고 있어요. 네, 대선 후보급 가운데 경기지사 예비 후보로 거론되는 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입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경기도는 험지라며 중도 성향의 유 전 의원이 나서는 게 좋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경기도는 사실 굉장히 우리한테는 어려운 지금 선거 지역이기 때문에 약간 중도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나오시면 국민의힘에는 유리하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이제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예.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오시면 좋고. 네,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유 전 의원은 이달 안으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예, 여권에서는 같은 경제 전문가죠. 이 김동연 대표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 당내에서도 견지가 참 만만치 않아요. 네, 맞습니다. 김동연 대표는 앞서 자신의 SNS에 지난 2015년 아주대 총장 시절 축제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사진을 게재하며 경기지사직에 관심을 드러낸 바 있죠. 네. 같은 여권인 민주당에서도 경기지사를 노리는 후보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라 벌써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유약한 분이 지사가 되게 되면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손잡고 협치한다고 할 텐데 그러면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네, 그렇지만 반면 서울에서는 여권의 중량급 후보가 나서지 않고 있어 송영길 전 대표 차출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적으로 경기 쏠림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힘에서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그 강점 규정을 만들었다고요. 이게 또 논란이 크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규정 때문에 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면 충돌해 지도부 내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는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현역 의원이 출마하면 10%, 무소속 출마 전력이 있으면 15% 감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구시장을 노리는 홍준표 의원이 이 두 규정에 모두 해당한다며 강력 반발하자 이런 의결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진실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아, 그럼 홍 의원은 25% 감점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김 최고위원이 먼저 이 대표가 이런 규정에 대한 초안을 가지고 왔으며 본인은 오히려 감점 정도를 줄이자고 했다고 주장하자 이 대표는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김 최고위원이 오해를 사니까 뒤집어 씌우는 상황이라면서 회의록까지 들고 나와 누차 감산점 등 어떤 형태든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공관이 공식 출범을 앞두고 지방선거 공천 룰을 둘러싼 잡음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 강점 룰을 만드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얘기네요. 윤석열 당선인 오늘 취재진들하고 예정에 없던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오전 통일동 집무실에 마련된 임시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네. 현안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즉석에서 이뤄진 건데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기자들에게 청사가 마련되면 구내식당에서 직접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고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사 마련해서 가면은 내가 하루 그 구내식당에서
저녁에 한번 양 많이 끓여가지고 같이 한번 먹읍시다. 네,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했는데 그렇게 예를 들면서 윤 당선인은 언론과 자주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윤 당선인은 사실 뭐 반려견도 많고 반려묘도 많잖아요. 이들을 다 데리고 이제 뭐 통이동이든 어디든지 갈 텐데 지금 청와대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준 그 고미하고 또 누가 있죠? 송강이입니다. 아, 송강이. 그 두 마리 개가 있습니다. 개들하고 그럼 다 같이 뭐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오늘 또 관심을 끈 게 청와대에서 기르고 있는 풍산개 한 쌍, 고미와 송강이의 거취 문제입니다. 네. 지난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키워왔는데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부터 받은 선물은 통상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하게 돼 있지만 고미와 송강이는 아시다시피 동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립동물원이나 공공기관에 분양하는 방안이 언급됩니다. 네. 이를 두고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이 주신다면 잘 키우겠다면서도 주인인 문 대통령이 키우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주신다면 내가 잘 키우고 근데 정을 자기한테 많이 쏟은 주인이 계속 기르게 하는 것이 네, 윤 당선인의 반려견 톨이 유명하죠. 네. 고미와 송강이와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는 싶지만 안타깝게도 그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노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퇴원 후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합니다. 벌써 사저 주변엔 화환이 늘어섰고 담벼락엔 손편지들이 가득 붙었죠. 경찰은 주변 주차장도 늘렸다고 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먼저 현충원에 들려서 박정희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주할 대구 달성군 사저. 경찰이 곳곳에 울타리를 치는 등 통제선을 만들었습니다. 사저 앞 주차장에선 지지자와 주민들이 환영 행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내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삼성병원을 나와 곧바로 이곳 사저로 향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입주를 앞두고 사저 주변에는 환영 현수막과 함께 이처럼 화환 100여 개가 놓였는데요. 지지자들도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또 사저 담벼락에는 지지자들이 붙인 여러 장의 편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민들도 박 전 대통령의 입주를 반기는 모습입니다. 치유돼가지고 이 참 있잖아 우리 동네 일에 온 김에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반가워요. 우리는 진짜 환영이야. 사저에 입주하며 어떤 발언을 할지 박 전 대통령의 입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당분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고 공약했었죠.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찬성 입장이라고 하니까 법무부와 대검에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인수위 내일 진행되는 업무 보고는 따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건 수사 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고요. 검찰의 공정성 담보,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못하게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겁니다.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에 예산 편성권을 주는 윤 당선인 공약도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견제구를 날렸고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수위 업무 보고를 앞두고 대검은 수사 지휘권 폐지 찬성과 검찰총장의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구상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인수위는 두 곳의 업무 보고를 분리해 받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박 장관이 당선인의 공약을 공개 반대한 상황에 법무부가 대검의 의견을 취합하면 대검의 의견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에서 70대 노인이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독사로 추정되는데 숨진 노인은 한 달에 한 번 구청이 관리하는 모니터링 대상자였습니다. 모니터링 대상자라고 하지만 허점이 있는 거죠. 이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입니다. 어두운 빌라 내부에 아직 정리되지 못한 물품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일 이 빌라에서 70대 남성 A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2주간 모습이 보이지 않고 악취가 나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집주인이 신고한 겁니다. 저번 주에 여기서 주인 아주머니께서 무슨 계속 떠들면서 아저씨 하면서 그날 와서 병원에 앰뷸런스 오고 그랬었나 보더라고요. 경찰은 A씨가 지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강동구청의 1인 가구 모니터링 대상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모니터링 대상자였지만 매달 한 번만 확인하는 방식 때문에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구청에서 파악을 하지 못한 겁니다. 일정 시간 휴대전화를 쓰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알림이 가는 앱도 있었지만 당사자가 거부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작년에 이거 설치를 담당자분이 권하셨대요, 그분께. 근데 거부를 하셔가지고 안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전문가들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안 만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자는 3,159명, 2017년에 비해 57%나 늘어나고 있어 독거노인에 대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지역을 대표해 도민체전에 출전한 선수들. 체육회에서 지급한 체육복이 알고 보니 일명 짝퉁이었습니다. 납품업체가 수익금을 체육회와 나누려고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전북 익산에서 열린 전북 도민체전. 전북 장수군에서는 405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선수단이 착용한 체육복이 황당하게도 유명 브랜드 제품을 베낀 이른바 짝퉁이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옷이 진품 체육복입니다. 아래에 있는 옷이 선수들에게 지급된 이른바 짝퉁 체육복인데요. 진품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체육복 허리밴드 부분이 눈에 봐도 차이가 납니다. 또 진품에는 품번이나 QR코드가 있지만 짝퉁에는 없습니다. 사이즈 교환 때문에 매장을 방문했는데 제품이 아니라고. 장수군 체육회가 업체와 계약한 금액은 한 벌당 10만 원씩에서 모두 4천만 원. 하지만 짝퉁 체육복 한 벌 가격은 4만 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는 수익금 일부를 장수군 체육회에 건네기로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체육회장, 그다음에 사무국장 이쪽하고 이미 다 이득금을 받기로 이렇게 다 공모가 돼 있어요. 하지만 장수군 체육회장 등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원도 안 받았어요. 1원도. 업체에 장난질한 거라니까요. 장수군 체육회와 납품업체는 2천만 원 이상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쟁 입찰을 피하려고 여성기업 대표의 명의를 빌려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경찰은 장수군 체육회장과 사무국장, 납품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남편이 아끼는 개를 던졌다고 합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3월 13일 새벽입니다.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20대 여성이 남편의 반려견을 11층 베란다에서 창밖으로 던져 죽였습니다. 한 차례 조산을 경험한 여성은 반려견 때문으로 생각해 남편에게 입양을 보내자고 했지만 오히려 이혼 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남편과 술을 마신 뒤 다투었고 남편이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에 현관문을 잠그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남편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두 사람은 애견 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지난 주말 제주의 한 해안도로에서 승용차가 추락해 차에 타고 있던 80대 노모가 숨졌습니다. 이 노모는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경찰이 사고에 고의성이 있다며 운전자인 40대 아들을 존속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STV 제주방송 문수희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찌그러진 승용차.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절벽으로 추락한 차량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 만에 인양됐는데 파손 상태가 당시의 충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새벽 4시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 해안도로에서 48살 김모 씨가 몰던 차량이 20m 아래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김 씨는 스스로 차량에서 빠져나와 구조를 요청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함께 타고 있던 어머니인 80대 A 씨는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존속살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 씨가 정차 중이던 차량을 급가속해 중앙선과 차량 추락 방지용 시설물 등을 잇따라 들이받고 추락했다며 사고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한편 숨진 A 씨는 치매를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의성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 같고 어제 병원에 있는 그 운전자 상대로 우리가 구두 대면에 보니까 동반 자살하려고 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함께 사고에 이르게 된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STV 뉴스 문수희입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벨론 떠있건만 1995년 김광석 씨는 콘서트 중에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뉴스를 접하고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상식처럼 돼버린 사회를 풍자한 노래라면서요.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1년도 안 돼 벌어진 참사였으니 그럴 만도 했을 겁니다.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는 무단 공법 변경과 감리 부실 때문으로 밝혀졌고 건설 노동자의 80% 이상이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속도전이 근본 원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어제는 보강 공사가 끝난 성산대교 남단 바닥판 콘크리트 3곳에서 균열이 발생한 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산대교 남단 바닥판을 교체했는데 이 공사가 끝난 지 1년도 안 돼서 균열이 생긴 겁니다. 서울시는 5년에 한 번 시행하는 정밀 안전진단에서 일부 균열이 확인됐다며 국토안전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안전에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이상하죠. 그럼 작년 공사가 끝났을 때까지 제대로 된 감리 한 번 이루어지지 않았고 5년에 한 번 시행하는 정밀 안전진단이 없었더라면 지금도 우리는 몰랐을 거라는 얘기가 되니까요. 서울시는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공사 도중 추가 비용을 들여 공법을 바꿔 시행했다고. 또 즉각 보강하고 시공에 실수가 있었던 게 확인되면 시공사에 책임을 묻겠다는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죠. 영국 심리학자 제임스 리즈는 위험을 막기 위해 스위스 치즈 모델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스위스의 대표적인 에멘탈 치즈에는 불규칙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대형 사고는 이 치즈 구멍처럼 늘 사고가 날 수 있는 잠재적 결함이 도사리고 있다가 동시에 나타날 때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전에 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부터 갖춰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까? 하긴 그랬다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진 않겠죠.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성산대교 1년도 안 됐는데
금이라니였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수도 키우 인근 지역을 러시아군으로부터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입장인데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가 존립 위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해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단서를 달았으니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접경국 몰도바에 나가 있는 MBN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규현 기자, 우선 전쟁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인근에서 치열한 교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현지 시간 22일 공방전 끝에 키이우 인근 소도시 마카리우를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지 지형지물을 이용해 러시아 부대를 기습하거나 보급로를 끊는 전술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도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언급했습니다. What I would tell you is, though, that we have seen indications that the Ukrainians are going a bit more on the offense now. They have been defending.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군의 남은 군수물자가 사흘치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급이 어려운 데다 인명피해도 커지면서 러시아군의 가용 전력은 90%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미 국방부가 평가했는데요. 통상 전력의 20%를 상실하면 부대가 전멸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당한 손실로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남동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을 집중적으로 포격하고 있는데 마리우폴 점령 후 항만을 이용해 물자를 보급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의 우방인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렇게 되면 전쟁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서 러시아가 혹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일각에서는 벼랑 끝에 몰린 푸틴 대통령이 소형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국가 존립이 위협받지 않는 이상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단서 조항을 달았을 뿐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겁니다. So if it is an existential threat for our country, then it can be used in accordance with our concept. 이에 대해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의 행동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유럽 순방에 나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합니다. 추가 방안에는 러시아를 주요 20개국 G20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몰도바 키시나우에서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세계 8대 탄소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불리할 수밖에 없죠. 전 세계가 앞다퉈 기후변화 대응 기술 시테크, 클라이밋테크에 투자하는 만큼 우리도 사업 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가 제시한 해법을 유승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수소 저장 탱크와 전기 배터리를 장착한 배 모형입니다. 한 국내 선박 제조업체에서 선보인 친환경 선박입니다. 국민보고대회에서는 탄소 중립 시대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 시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테크로 시장을 선점하는 국가와 기업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 돈으로 9천조 원이 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다른 나라들도 앞다퉈 나서는 시테크 경쟁 속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성장과 정비, 육성과 교류는 필수입니다. 따라가지 말고 앞장서야 합니다. 그 전략은 그립입니다. 그립을 세게 잡으십시오. 보고대회에 참석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시테크를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 국민보고대회에는 안 위원장을 비롯한 정재계 인사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참석자들은 시테크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한 가운데 제31차 국민보고대회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프로야구 SSG가 메이저리그급으로 새 단장한 인천 SSG 랜더스필드 내 클럽하우스를 공개했습니다. 개당 1,000만 원이 넘는 최첨단 피칭머신부터 피로를 풀어주는 사우나 시설까지 야구할 맛 나는 클럽하우스 핫클립에서 만나보시죠.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며 종일 하늘 표정이 어두웠죠. 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가량 낮았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쑥쑥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14도, 모레는 20도에 육박하며 봄 기운이 완연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관리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대기가 정체한 틈을 타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강원 영서와 충북, 영남 지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그래도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며 공기질 깨끗해질 전망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1mm 안팎의 비 또는 1cm 미만의 눈이 조금 쌓일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는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면서 광주와 부산의 한낮 기온은 17도까지 봄 기온이 완연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의 아침 기온은 6도,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 밤부터 주말인 토요일 오전 사이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강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많고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미리 시설물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